회장님, 절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 밤, 최설희 회장의 저택. 현관에는 3명의 괴한이 둔기를 들고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뒷문으로 들어선 최 회장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대체 누가 이 위험을 미리 알고 경고했을까요? 그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저녁 6시 최설희 회장은 서울 도심의 본사 건물에서 나와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개인 별장으로 향했죠. 평소처럼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어요.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곧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죠. 최 회장은 속도를 줄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사납더군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별장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2차선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최 회장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겨우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게 무슨...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7, 8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엔 때가 잔뜩 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았죠. 최 회장은 화가 치밀어 창문을 내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보닛을 짚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숨이 차서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회장님이라고? 날 어떻게...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차는 평범한 검은색 벤츠였고 번호판도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는 일부러 회사 로고나 특별 차량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청년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청년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회장님,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실 때 절대 현관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꼭 뒷문으로 들어가세요. 뒷문 있지 않습니까? 주방 옆에 있는 작은 철문요. 안 그러면 정말 큰 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최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뒷문? 주방 옆 철문? 그건 20년 전 남편이 직접 설계한 비밀 통로였어요. 화재나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든 것으로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벽과 같은 색으로 위장되어 있었죠. 건축 설계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당신 대체 누구요? 어떻게 우리 집 구조를...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죠. 부탁입니다, 회장님. 제 말만 믿어주세요. 오늘 밤만은요. 그리고는 황급히 도로 옆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이 차에서 내려 그를 불렀지만 이미 빗속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환영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최 회장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청년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말도 안 돼.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20년을 경영자로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차는 빗길을 달려 어느덧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문 현관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최 회장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들어갈까? 아니면 결국 그녀는 핸들을 꺾어 저택 뒤편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가니 정말로 작은 철문이 보였죠. 20년 만에 처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열었어요.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 너머 정문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최 회장은 재빨리 주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금속 파이프를 들고 현관문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최 회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정문으로 들어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신고를 마친 최 회장은 차 안에 숨어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누가? 왜? 그리고 그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았지? 경찰이 도착하고 괴한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가 사주했는지, 왜 최 회장을 노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최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머릿속엔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넌 대체 누구니? 어떻게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어제 저녁 본사에서 경기도 가는 길목에 있는 정비소들 전부 조사해봐요. 27, 8살쯤 되는 남자 직원 있는지 확인하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그냥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비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드디어 그 청년을 찾아냈죠. 이름은 도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선박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정비소 사장의 말에 따르면 도윤은 20년 전 누군가 버리고 간 아이였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즉시 도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를 꼭 만나봐야 했어요. 대체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았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낼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 후 최설의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가죽 소파에 최 회장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도윤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죠.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어 기름때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은 도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7, 8살 정도로 보이는 이 청년은 겉보기엔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어색하게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뭔가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집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도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찻잔을 들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도윤 씨 맞나요? 네, 회장님. 맞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상보다 침착한 태도였죠. 최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당신은 내게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괴한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날 해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대체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나요? 우리 집 구조도 뒷문의 존재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부 다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회장님. 모른다고요? 네. 그냥 가끔 꿈을 꿔요. 아주 생생한 꿈이요. 그 꿈 속에서 어떤 집의 구조가 보이고 누군가 위험에 처한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꿈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현실로 일어나더라고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언? 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꾸미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꿈을 꿨다는 겁니까? 네.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꿨어요. 검은색 벤츠를 타신 분이 저택에 들어가시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회장님 차 앞으로 뛰어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 알고 있는 듯 했죠.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같은 소리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 본 그분이 정말로 위험에 처하실 것 같았거든요. 최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예지몽? 그런 게 정말 존재할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것이요. 당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꿈을 꿉니다. 예전에도 꿈에서 본 대로 누군가에게 경고를 했더니 정말로 사고를 피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 꿈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최 회장은 도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작업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됐나요? 20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은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정비소뿐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제가 7살 때 누군가 정비소 앞에 저를 버리고 갔다고 해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가끔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최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7살에 버려졌다고? 20년 전? 어떤 장면들이요? 큰 집이요. 아주 넓고 화려한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만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인지 꿈에서 회장님 저택을 봤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7살 큰 집의 기억. 이건 우연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죠. 도윤 씨, 혹시 당신 성은 뭡니까? 모릅니다. 사장님이 그냥 도윤이라고만 불러서요. 호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최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전 그녀에게도 사라진 아이가 있었어요. 7살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고 한 달 뒤 강에서 아이 옷까지만 발견됐죠. 경찰은 익사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최 회장은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맞았어요. 27, 8이라면 20년 전엔 7, 8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확신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도윤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언제든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최 회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한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년 전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손가락으로 한 장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7살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너일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들은 죽었어요. 경찰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걸까요? 최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20년 전 우리 아들 실종 사건 기록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아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거.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 집의 기억. 꿈에서 본 저택이 익숙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20년 동안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최설희 회장은 다시 도윤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서재였어요. 책장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최 회장은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도윤을 마주 앉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정비소 작업복 대신 깨끗한 청바지와 남방 셔츠를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새 옷을 입어본 지 오래된 사람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죠. 최 회장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지난번에 당신이 했던 말 계속 생각해 봤어요. 꿈에서 우리 집 구조가 보였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뒷문 말고 다른 것도 기억나나요? 우리 집에 대해서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2층에 큰 방이 하나 있었어요. 발코니가 딸린 넓은 방이었는데 창문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쪽 벽장 뒤에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숨어 있었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다락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신과 아들만 알던 비밀 공간이었거든요. 남편의 서재였던 그 방엔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했었죠. 건축 설계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다락방엔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요. 창문은 밖에서 보면 그냥 벽처럼 보이게 위장돼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다락방의 존재는 남편과 자신, 그리고 7살 때까지만 이 집에 살았던 아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인 박 이사도 그 누구도 그곳을 몰랐죠. 도윤 씨,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 정말 꿈에서만 본 겁니까? 아니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회장님. 꿈인지 기억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짜 제가 경험한 일 같기도 하고. 그는 이마를 짚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때로는 복도를 걷는 느낌이 나요.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느낌, 계단 난간의 매끈한 촉감. 너무 생생해서 진짜인 것 같은데 정작 기억하려고 하면 안개 속처럼 흐릿해집니다. 최 회장은 숨을 참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계단 난간. 이 저택의 특징들이었어요. 20년 전 리모델링하기 전의 모습이었죠. 혹시 피아노는 기억나나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아노요? 그게 거실 한쪽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위에 항상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죠.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잡히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검은색 피아노. 누군가 거기서 연주하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따뜻한 느낌만.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피아노는 그녀가 아들에게 동요를 쳐주며 놀아주던 곳이었어요. 아들은 엄마 무릎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곤 했죠. 20년 전 아들이 사라진 뒤 그녀는 그 피아노를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도윤 씨,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어요. 혹시 왼쪽 발목에 흉터 같은 게 있나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있긴 한데. 보여줄 수 있나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발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동전만 한 크기에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흉터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비명을 삼켰어요. 20년 전 그녀의 아들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5살 때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생긴 화상이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정비소 사장님 말로는 처음 절 데려왔을 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냉정함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가슴 속에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뒷문의 비밀, 다락방의 존재, 피아노의 기억, 그리고 발목의 흉터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괜찮아요. 그냥 놀라운 이야기라서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도윤 씨,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나요? 유전자 검사요? 네.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동의만 해준다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다면요.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의뢰 부탁해요. 가장 정확한 곳으로요. 네, 급합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도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의 협조에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제가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내고 싶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왜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요. 도윤이 떠난 후 최 회장은 서재에 혼자 남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그 안엔 아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작은 운동화 한 켤레, 낡은 인형, 그리고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 한 장. 거기엔 왼쪽 발목 화상 2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을 가져봤자 다시 절망만 커질 뿐이었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죠.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빛 속에서, 그의 말투에서, 모든 것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최설의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 성운그룹은 최 회장의 남편인 최진우 회장이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친동생 박민수는 그룹의 상무이사로 일했지만 늘 형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죠. 능력은 형의 절반도 안 됐지만 욕심만큼은 2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박 이사는 형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7살짜리 조카가 피아노 앞에서 어설프게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죠. 형수인 최설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형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조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애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가득했죠. 이 녀석만 없으면, 형이 갑자기 쓰러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박 이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형은 지병이 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문제는 이 조카였습니다. 형이 죽더라도 아들이 살아있으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이 꼬마에게 갈 테니까요. 도윤아, 삼촌이랑 잠깐 나갈래? 7살 도윤은 삼촌을 올려다봤어요. 순진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재미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 있잖아. 큰 배 보러 가자. 아이는 좋아하며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이사는 형수에게 대충 핑계를 대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최설이는 동생을 믿었죠. 설마 친삼촌이 조카를 해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한적해지는 풍경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불안해했어요. 삼촌, 우리 언제 돌아가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금방이야. 하지만 목적지는 멀었습니다. 낡은 선박 정비소가 나타났어요. 녹슨 선박들이 즐비한 황량한 곳이었죠.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이사는 차에서 내려 정비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50대 후반의 사내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었죠. 이게 누구야? 박 이사님 아니신가?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박 이사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부탁이요? 저 차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계셔 주십시오. 물어보는 사람 있어도 모른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정비소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봐요, 박 이사님.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이를 어떻게... 박 이사가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정비소 빚 다 갚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시면 이 정비소 당장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사장님이 하십시오. 정비소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거든요. 은행 이자도 못 갚아서 압류 직전이었죠.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이사는 차로 돌아가 도윤을 내리게 했어요. 도윤아, 여기서 삼촌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설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녹슨 기계들, 기름 냄새, 거친 목소리의 아저씨들. 삼촌, 저 무서워요. 빨리 집에 가요. 하지만 박 이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렸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 구석진 방에 넣었어요. 차마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버렸으니까요. 야, 울지 마. 밥은 줄 테니까. 하지만 7살 아이에게 이 상황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집이 그리웠고 왜 삼촌이 자기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최진우 회장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최설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가 뒤집혔죠. 박 이사는 집에 달려와 함께 아이를 찾는 척했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하는 척하며 형수를 위로했어요.
형님, 형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윤이를 잘 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최설이는 자책하며 무너졌습니다. 박 이사는 그런 형수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죠. 한 달 후 강 하류에서 아이 옷가지가 발견됐어요. 도윤이가 입고 나갔던 파란색 점퍼였습니다. 경찰은 익사사고로 결론 내렸죠. 최진우 회장과 최설이는 빈소를 차렸습니다. 시신도 없이 옷가지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박 이사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죠. 그로부터 3년 후 최진우 회장이 심장마비로 급서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거였어요. 박 이사는 형의 장례식에서도 울었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야. 하지만 형의 유언장엔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부인인 최설이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박 이사는 단지 이사직만 유지할 수 있었죠. 분노한 박 이사는 형수를 압박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지분을 좀 나눠주셔야. 하지만 최설이는 단호했어요. 동생분 몫은 이미 형님께서 정해두셨어요. 이사직과 적절한 급여, 그게 전부입니다. 박 이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조카를 없앴는데도 결국 형수가 모든 걸 차지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그 후 17년 동안 박 이사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동생이자 이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늘 기회를 노렸어요. 언젠가 형수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룹을 차지할 방법을 찾으려 했죠. 그러던 중 그날 밤 습격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괴한을 고용해서 최설이를 제거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청년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버렸던 조카일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정비소에서 자란 도윤은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정비소 사장은 돈은 받았지만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죠.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10살부터 정비소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공구를 나르고 기름때 묻은 부품을 닦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호적이 없어서 정식 입학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책을 읽으며 글을 배웠고 낮엔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넓은 집, 따뜻한 손길, 피아노 소리.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은 그 느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언젠간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27살이 됐고 어느 날 꿈에서 최설이 회장의 위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어머니와 재회한 상태였죠. 최 회장의 서재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요? 회장님, 일치율 99.9%입니다. 도윤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최설이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누가?
누가 7살 아이를 납치해서 정비소에 버린 겁니까?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20년 전 사건 재수사를 의뢰해 주세요. 그리고 도윤이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범인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최설희 회장은 도윤에게 진실을 알리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에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범인에게 경계심을 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비밀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형수가 도윤이란 청년을 자꾸 저택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했고 며칠 전엔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회사 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날 저녁 박 이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청년이 20년 전 자신이 버린 조카는 아니겠죠? 아니야, 말도 안 돼. 강에서 옷이 발견됐잖아. 경찰도 익사로 결론 내렸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도윤이 조카라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겁니다. 유괴죄는 물론이고 살인미수, 재산 편취, 온갖 죄목이 쏟아질 테니까요. 박 이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도윤의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보고서를 받았죠. 경기도 선박 정비소에서 20년간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소 사장 증언에 따르면 20년 전 누군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박 이사는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완전히 들통난 거예요. 정비소 사장, 그 노인네가 살아있었다니.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수를 써야 해. 박 이사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기꾼이었어요. 온갖 신분 위조에 능한 자였죠. 최 대표, 급한 일이 생겼네. 자네가 한번 연기를 좀 해줘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최설희 회장 아들로 행세해야 해. 나이는 27, 28쯤 되는 걸로 하고. 걱정 마,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내가 조작해 둘 테니까. 박 이사는 병원 지인을 통해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준비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짜 아들을 먼저 내세워서 형수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일주일 후 박 이사는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엔 감격스러운 표정을 가득 담고서요. 형수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윤이를 찾았습니다. 진짜 도윤이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린가요? 도윤은 이미 찾았는데,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박 이사는 흥분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최근에 만난 그 청년 있잖습니까? 정비소 직원이라는. 저도 그 소문을 듣고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형수님께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윤이는 따로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어이가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는데 사기꾼이라니요? 동생,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박 이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있어요. 제가 의뢰한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일치율 99.9%예요. 최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겉보기엔 정식 병원 서류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뢰한 검사 결과와 다른 사람이라니요?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모셔올까요? 박 이사가 밖으로 나가더니 한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27, 8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십니까?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최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당신은 누구죠? 저 도윤이에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도윤을 만났을 땐 묘한 연결감이 느껴졌는데 이 청년에게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증명할 수 있나요? 가짜 도윤이 당황하며 박 이사를 쳐다봤어요. 박 이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여기 있잖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진짜 도윤이 들어섰어요. 최 회장이 오늘 오후에 오라고 했었거든요. 도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짜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제가 늦었나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윤이 가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도윤 씨.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네요. 박 이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기꾼입니다. 당장 쫓아내셔야.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박 이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뭐라고? 예언처럼 들렸겠죠? 오늘 아침 검찰이 금고를 가져갔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요. 하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검찰에 제보했고 수사 일정도 미리 확인했으니까요.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검찰이 삼촌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을 겁니다. 박 이사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화면을 켜는 순간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비서, 변호사, 집관리인, 그리고 뉴스 알림이 떴어요. 속보 성운그룹 박민수 이사 자택 압수수색. 200억대 횡령 혐의. 박 이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벌써 자기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이군. 검찰이 움직였어. 200억이라니. 이건 회사를 망칠 뻔한 거잖아.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주 여러분, 보셨죠? 박민수 이사는 조카를 유괴하고 형수를 살해하려 했으며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이사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죠.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사 2명과 경찰관 3~4명이 들어섰어요. 박민수 씨 계십니까? 박 이사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죠. 검사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박 이사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자신이 평생 일군 지휘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이보다 더 치욕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박 이사가 끌려나가면서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죠. 네, 내 이놈.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삼촌.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옥에서 살았던 그 세월의 대가요. 박 이사가 끌려가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최 회장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도윤아,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도윤은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어요. 20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 서러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 최도윤은 제 아들이며 성운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도윤과 최 회장, 이 모자가 20년 만에 진정으로 재회하는 순간이 이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유자형 테이블에는 백발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평균 나이가 60대 후반, 성운그룹을 일궈온 원로들이었습니다. 최설의 회장은 상석에 앉아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며칠 전 박 이사의 범죄가 드러났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계획이었거든요. 박 이사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주주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여 편으로 만든 이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을 해임시키고 자신이 경영권을 차지할 예정이었어요. 도윤놈이 뭘 안다 한들. 증거가 없어. 만년필? 그딴 거로 날 어떻게 하겠어. 박 이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설사 정비소 사장이 증언한다 해도 물증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이 지난 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안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안건이죠? 경영권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회사 운영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께 경영 쇄신을 제안하려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 이사가 미리 심어둔 사람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정체 모를 청년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 회사 자금으로 사적인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박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형수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자 말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 정비소 직원일 뿐이더군요. 그런 자에게 현혹돼서 회사 일을 제쳐두다니 이건 경영 실격 사유입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박 이사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설희 회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제가 신임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박 이사 편에 선 주주 5명이 손을 들었어요. 전체 11명 중 절반이 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흔들기엔 충분했죠. 최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섰어요. 여전히 소박한 남방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는 확고했습니다. 그 뒤로 70대 노인 한 분이 따라왔죠. 정비소 사장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야 너희들은? 주주총회에 함부로.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최설희 회장님의 아들 최도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박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들, 웃기는 소리.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성운그룹 회장 아들을 사칭하다니.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일치율 99.9%. 저는 최설희 회장님과 최진우 선대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서류가 주주들 사이로 돌았어요.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이사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건 조작이야. 서류 위조는 얼마든지 가능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냈어요. 은빛이 바랜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성운그룹 로고가 새겨진 만년필이었습니다. 펜 몸통에는 최진우라는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었죠. 이건 20년 전 박 이사님이 저를 정비소에 버리던 날 정비소 사장님께 건네신 물건입니다. 현금 5천만 원과 함께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이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정비소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0년 전 박 이사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아이를 맡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빚에 쪼들려서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이 만년필만은 언젠가 증거가 될까 싶어 보관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아이를 팔아넘긴 겁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박 이사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조카 유괴 사건은 회사에서도 유명한 일이었거든요. 모두가 최 회장 부부의 슬픔을 알고 있었죠. 박 이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조작이라고. 저 늙은이도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침착했어요. 조작이라면 어떻게 저택의 비밀 구조를 알 수 있었을까요? 뒷문의 위치, 2층 다락방, 발목에 화상 흉터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올로 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 해명하시오. 정말 20년 전 조카를 유괴한 겁니까? 박 이사는 입술을 떨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윤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주일 전 최 회장님을 습격하려 한 괴한들. 그들도 박 이사님이 고용하신 거죠? 박 이사가 고함쳤어요. 아니야. 그건 증거가 없잖아. 경찰 조사 결과 괴한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님 비서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요. 그 비서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괴를 넘어서 살인미수까지 포함된 중범죄였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박 이사는 20년 전 제 아들을 유괴했고 최근엔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운그룹 경영진에 있어선 안 됩니다. 주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이사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죠. 박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박 이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최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혹시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일주일 전부터요. 일주일 전? 정확히는 열흘 전부터입니다. 박 이사가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준비? 도윤은 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2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께서 가짜 아들을 내세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을 매수해서 가짜 검사 결과지를 만들려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죠. 그게 무슨 정비소 사장님을 찾아가 만년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비서를 미행해서 괴한들과 만나는 장면도 촬영했어요. 필요하면 증거 영상 보여드릴까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보이자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주 한 명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자네는 처음부터 박 이사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단지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게 신기해서 어머니를 찾아갔을 뿐이죠. 하지만 박 이사가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20살 때부터 계속 꾸던 악몽의 정체가 뭔지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 제 어린 시절 기억이었어요. 삼촌이 저를 차에 태우고 정비소로 데려간 그날의 기억이요.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났어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날 버렸는지, 왜 혼자 남겨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더군요.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삼촌이 날 빼앗아간 거였다는 걸요. 박 이사는 변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삼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 금고는 확인해 보셨나요? 금고, 그게 무슨...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삼촌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숨겨둔 비자금 장부 말이에요. 스위스 비밀 계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횡령 금액만 해도 2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00억 원? 그건 회사를 좀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박 이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알았죠. 삼촌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열었으니까요. 비밀번호는 삼촌 생일이더군요. 참 단순하시더라고요. 이런 미친. 그건 불법 침입이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법 침입보다 횡령이 더 큰 범죄 아닐까요?
어쨌든 그 장부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박 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예언처럼 들렸겠죠? 오늘 아침 검찰이 금고를 가져갔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요. 하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검찰에 제보했고 수사 일정도 미리 확인했으니까요.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검찰이 삼촌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을 겁니다. 박 이사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화면을 켜는 순간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비서, 변호사, 집관리인, 그리고 뉴스 알림이 떴어요. 속보 성운그룹 박민수 이사 자택 압수수색, 200억대 횡령 혐의. 박 이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벌써 자기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이군. 검찰이 움직였어. 200억이라니. 이건 회사를 망칠 뻔한 거잖아.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주 여러분, 보셨죠? 박민수 이사는 조카를 유괴하고 형수를 살해하려 했으며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이사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죠.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사 2명과 경찰관 서너 명이 들어섰어요. 박민수 씨 계십니까? 박 이사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죠. 검사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박 이사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자신이 평생 일군 지휘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이보다 더 치욕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박 이사가 끌려나가면서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죠. 네, 이놈.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삼촌.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옥에서 살았던 그 세월의 대가요. 박 이사가 끌려가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최 회장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도윤아,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도윤은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어요. 20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 서러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 최도윤은 제 아들이며 성운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도윤과 최 회장, 이 모자가 20년 만에 진정으로 재회하는 순간이 이제 남아 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모두 떠난 뒤 넓은 회의실엔 최설의 회장과 도윤 단둘만 남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최 회장은 도윤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27살이 된 아들. 7살 때 잃어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어요.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 아이와 같았습니다. 도윤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제사 지낼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부르던 이름이었죠. 도윤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7,300일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희망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절망 사이에서 평생을 흔들리며 살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먼저 다가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최 회장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20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이었습니다. 7살 때는 작고 가벼웠던 몸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컸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이였어요. 엄마, 전 괜찮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비소에서는 울면 안 됐거든요.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무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엄마 품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최 회장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도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 최 회장이 물었어요. 도윤아, 정말로 예언이 아니었니? 내가 날 살린 그날 밤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반이에요, 어머니. 처음엔 정말 꿈이었어요. 뭔지 모를 위험을 느꼈고 저택이 보였죠.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꾸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기억? 네. 7살 때까지 살았던 집의 기억이요. 뒷문도, 다락방도, 피아노도 전부 제가 실제로 살았던 흔적들이었어요.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죠.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윤이 저택 구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박 이사가 날 해치려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그건 직감이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누가 날 정비소에 버렸는지도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삼촌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집착까지요. 그래서 확신했죠. 이 사람이 어머니도 제거하려 할 거라고.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어요. 정비소 사장님께 만년필을 받아오고 박 이사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검찰에 제보했죠. 예언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였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거친 손이었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얼마나 무서웠니?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드디어 제가 누군지 알게 됐고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7살 때는 무력하게 끌려갔지만 이번엔 달랐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어요. 20년 동안 고생만 시킨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도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비소 직원이었는걸요. 갑자기 대기업 후계자가 됐다니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건 회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텐 가족이 필요해요. 20년 동안 없었던 가족이요. 최 회장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아닌 가족. 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저 평범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엄마가 놓친 20년을 천천히 채워갈게. 며칠 후, 최 회장은 도윤을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정식으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었죠. 이번엔 뒷문이 아니라 당당히 정문으로요. 저택은 그대로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현관을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장면들이 하나씩 겹쳐졌죠. 여기 제 방이 있었나요? 있지. 2층 끝방이었어. 아직도 그대로 두었는데. 보러 갈래? 둘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방 문을 여는 순간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방 안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 상자, 책장. 먼지만 쌓였을 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 도윤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었어요. 낡고 색이 바랬지만 기억 속에 그 자동차였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맞아. 넌 그걸 갖고 매일 놀았어. 도윤은 자동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온 거야, 도윤아. 진짜 집에. 그날 저녁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저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요. 최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그때 내게 한 말 기억하니? 예언자처럼 나를 구해준 게 아니라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머니 인생의 예언이었다고요. 그래. 정말 그랬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어.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너는 예언자가 아니야. 엄마를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고 성운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과 최설의 모자에겐 진짜 시작이었죠. 20년의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어요. 자신이 본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 기억이었듯이 앞으로의 미래도 예언이 필요 없다는 거리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성운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진짜 혈육이 돌아온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끝에 정의가 승리한 날이기도 했죠. 빗속에서 차 앞으로 뛰어들었던 그 초라한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정체를 되찾고 가족을 되찾고 삶을 되찾은 당당한 청년 최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최설이는 20년 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언이 아닌 기억으로, 복수가 아닌 정의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써내려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죠.